이번 시간은 다시 이제 일본의 역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알아본다면, 일본의 이제 본격적인 정치는 이제 야마토 정권, 여기 지금의 이제 나라 근처 야마토 정권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스카 시대, 이때 이제 다이카 계신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나라 시대. 요게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드물게 천황이 이제 진짜 실권을 가지고 통치하던 이런 시기였고, 그러다가 나라에서 교토, 지금의 교토로 옮겼는데 거기 그 당시는 이제 헤이안, 이 헤이안 시대가 열렸는데 이때부터 천황은 이제 힘이 약화되고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졌다고? 이때는 귀족들이 가졌어. 그러다가 이제 귀족마저도 실권을 잃고 귀족 밑에서 호위 역할하던 그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는데 그것을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죠. 막부란 쇼군이 통치를 위해서 만든 통치기구. 근데 통치기구가 어디 있어? 가마쿠라에 있었던 가마쿠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막부 정치 또는 무사들의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요때 잠깐 천황이 2명 나타났던 남북조 시대가 요 시기에 잠깐 있었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무로마치 막부부터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막부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토에 막부가 설치되었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막부가 했던 지명은 무로마치라는데 교토에서도. 그래서 이때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되어서 이제 새로운 막부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후에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치가 남북조를 완전히 통일하고 이제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을 하게 되죠.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아.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 무로마치 막부를 이제 하나의 정권 국가로 인정을 하고, 또 특히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실질적인 왕으로 인정을 해줘요. 명나라에서는. 그러면서 이 명나라와 이런 책봉 조건가 수립된 다음에 감합무역을 하게 되죠. 이 감합무역이란 뭐냐? 이것도 잠깐 또 여기 교과서에 있는데, 이 감합이란 뭐냐? 한마디로 무역 허가증. 즉 명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발급한 무역 허가증으로 반은 명나라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쪽은 일본 막부에 보내. 그리고 일본 배가 명나라 항구에 들어갈 때 이 반쪽짜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제출해서 요게 딱 맞으면은 니들 우리 허가를 받은 애들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가 이 왜구들이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우리를 괴롭혔던 왜구가 명나라에도 괴롭혔는데 이때 일본이 이 왜구 단속을 해주면은 명나라가 일본과 무역을 하겠다, 허용을 해주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가마무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로마치 막부는 얼마 안 있다가 곧바로 권력을 둘러싼, 즉 후계자를 둘러싼 내분이 벌어져서
막부의 세력이 약화돼. 그러니까 쇼군의 세력도 약화되고 따라서 막부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서 원래는 그 쇼군 밑에 있던 무사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때 일본은 무사들 간에, 즉 또 무사의 우두머리라고 하시는 사람이 지방의 다이묘들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묘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싸울 전 나라두. 그래서 일본 발음으로 센곡구. 일본의 이제 정치 구조를 보면은 어쨌든 제일 위에 상징적인 존재로 천황이 있고 그 밑에 쇼군이 있고 그 밑에 여러 명의 다이묘가 있어요. 우리 발음은 이제 대명, 일본 발음은 다이묘인데, 즉, 이 쇼군은 자기가 직접 일본 전체를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직할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이묘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하극상의 시대가 열려서 이 다이묘들이 이 쇼군을 완전히 무시한 가운데 다이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쟁탈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이묘들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기도 전국시대 이 명칭도 중국의 추추전국시대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중국의 전국시대 뭐였지? 상징적으로 주 왕실과 주 천자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여러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왕들이 서로 영토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그나마 이제 쇼군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쇼군마저 힘이 빠지면서 이 다이묘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권력 쟁탈전을 벌이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심약한 다이묘들을 제거하거나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하면서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강력한 세력가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전국 시대를 어느 정도 이제 제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세력들을 자기 밑에 두고서 이제 전국 시대를 막 해 나가는 와중이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에 의해서 배신당해 살해당해요. 바로 그러한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이름 들어가서 잘 알 거야.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진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이름 들어봤지? 왜?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이잖아. 우리나라 초들어온.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원래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는데 이 자기 상관이 죽은 틈을 이용해서 결국 권력을 쟁취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완전히 통일한 거예요. 그리고 통일하고 나서 결국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임진왜란.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병사를 하게 되지. 그리고 권력은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결국 철수를 하지.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형식적으로는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권력을 잡게 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기 직전에 부하들, 가장 최고의 권력 가진 부하 9명을 불러 모아. 그래서 다짐을 받지.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우리 아들한테 충성을 다해라. 했을 때 그 부하들이 모두 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 그러나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얼마 안 지나서 곧바로 그 부하 중에 하나였던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였던 거야. 그리고 충성을 서약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제거하고 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막부를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에도에다 둬. 에도가 어딜까? 에도? 그래서 일명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에도 막부. 이게 우리 발음으로는 강호. 일본 발음으로는 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디? 도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는 이 에도 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일본 역사에서는 아주 변방, 시골 총구석이었어요. 그러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의 막부를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에도 막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도 막부의 정치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막번 체제라고 했어요. 막번 체제. 즉 쇼군은 중앙과 직할지에, 쇼군은 에도, 지금의 도쿄에 살면서 도쿄 일원과 여기저기에 직할지가 있어요. 요거는 쇼군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약 한 200개 정도, 200개 내외의 영지를 만들어서 번을 설치했어.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서 표현은 이제 번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게 좀 쉬운 말로 이해하자면 영지지. 그리고 거기에 각각 다이묘들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200명 내외의 다이묘들이 자기의 영지, 즉 번을 통치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막번체제라고 해요. 쇼군은 막부를 장악하고 쇼군 밑에 있는 부하인 다이묘들은 지방의 번을 차지하는 이런 통치체제를 막번체제라고 해요. 그런데 흔히 이제 이 막번체제의 특징이 뭐냐?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봉건체제가 특징이 돼. 흔히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지방 분권적인 것이지. 왜? 최고 통치자는 중앙에 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땅과 권력을 나눠줘서 간접 통치하는 건데 여기도 형식은 지방 분권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앙, 즉 쇼군에게 권력이 집중된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약간 특이한 봉건체제가 막번체제예요. 이때 쇼군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지방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산킹코 타이 제도. 이건 뭐냐? 다이묘들이 1년마다 교대로 에도에 와서 근무하면서 쇼군의 지휘를 받아. 이게 뭔 소리냐? 다이묘가 한 해는 자기 본거지 번에 있고 1년은 에도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다이묘들은 가족들은 다 에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묘는 그게 쉽게 해서 집이 두 개라고 보면 돼. 자기 본거지인 번에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에도에 있어. 그래서 그 에도에는 가족들이 살아. 어떻게 보면 에도에 있는 가족들은 또 이 쇼군의 인질이나 다를 바 없지. 그래서 다이묘는 1년은 지방에서 1년은 에도에서 번갈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이런 제도를 시행했느냐? 다이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다이묘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 다이묘가 지방에서 애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다이묘가 거느리는 부하들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비용은 다이묘가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묘는 자기의 경제력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쓰게 써. 그게 바로 이 쇼군의 하나의 다이묘의 세력 약화치기 같은 것이. 왜? 경제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곧 군사력으로 되고 권력이 되는데, 국력이 되는데 계속 돈을 쓰게 만드니까는 경제력을 쌓지 못하니까 결국 힘이 약화되는 거죠. 요건 한번 지도를 좀 보겠어요.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지도가. 이 지도 이거 보면 된다. 즉, 도쿄. 요게 에도인데. 잠깐만요. 자, 이때 이제 도쿄가 여기인데, 이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쇼군이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은 쇼군에게 원래부터 충성하던 또 쇼군이 진짜 믿을 만한 다이묘들을 주변에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먼데 시고쿠섬이라든지 이쪽이라든지 제일 먼 데가 어디냐? 규슈의 제일 남단. 이거 옛날 지명으로 하면 사스마 번. 아까 번이라고 했었지. 또 지금 지명으로 하면 가고시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번은 1년은 여기서 1년을 여기서 살아야 돼. 근데 문제 뭐냐? 이 사스마번에서 도쿄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됐을 것 같아? 이게 대략 1300km가 넘어. 일본이 땅덩어리 큰 나라지. 네. 그래서 얘가 이 1300여 킬로를 왔다가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비용을 이 다이묘가 쓰는 것이지. 그에 따라서 이 다이묘는 경제력을 축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상킨 고다이제를 통해서 지방 다이묘를 통제 정도 하려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또 가족들이 에도의 근처에 에도 막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이 다이묘들도 지방에서 함부로 쇼군한테 뭐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때 일본의 통치의 특징이 아주 엄격한 신분제 실시. 그래서 결국 천황이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쇼군이 있고 그때 다이묘가 있고 다이묘 밑에 또 많은 무사들이 있고 여기까지가 지배계급이고 그 밑에 일반 농민 또는 이제 조닝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해서 무사계급이 일반 평민, 농민과 조닝을 지배하는 구조가 바로 막번 체제야. 그러면 조닝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발음으로 하면 정인이야. 마을 정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일본 발음으로 하면 조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당시 에도막부 때의 다이묘가 이제 성을 짓고 살면은
성 바로 주변. 근데 일본도 성이 이제 주로 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지역에 성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다이묘가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다이묘가 사는 성 밑에 이 주변 마을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하, 우리 발음으로 하면 성하정, 성 아래 마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일본 발음으로 하면 조카마츠. 그래서 이 성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정의라고 조닝이라고. 요거는 마치는 훈독을 한 거고 요거는 음독을 한 건데 요거는 여기는 누가 사느냐? 상공업자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무사들이 농민과 조닝, 상공업자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가 이 에도마쿠의 한 중요한 특징이야. 다음으로 이제 조닝 문화와 난학의 발달, 즉 이 상공업자들의 문화, 그걸 이제 조닝 문화라고 하는데, 먼저 이 에도마쿠 시대에 들어서서 생산력이 안정 증대되고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오랫동안의 어떤 전랑기, 전국시대가 100년이 넘어. 그 100여 년의 전국시대가 안정이 되면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상공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대도시가 형성돼. 그래서 이때 초창기 에도마쿠 초기에 에도의 인구는 처음부터 약 한 50만 이상, 나중에는 한 100만 정도 되는 대도시가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대도시가 형성이 됐고 여기에 경제력을 가진 이 도시 상공업자, 즉 조닝들이 성장하면서 이들 고유의 문화가 발달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문화생활은 누가 할 수 있어? 결국은 돈 있는 사람인데, 그 예전에 일본도 에도마쿠 이전에는 지배층이 무조건 돈이 많았는데 이 에도마쿠부터는 조닝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이들도 문화생활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 소설을 읽는다든지 또는 일본의 그 유명한 연극 가부키, 이것도 아마 봤을 거야. 얼굴 하얗게 분칠하고서 연극하는 거지. 물론 이것도 노래하면 연극하며. 그러니까 결국 형태만 다른 거지, 눈으로 보는 것만 다른 거지, 실질적으로 가부키도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경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거기도 얼굴 분장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일종의 연극을 하는 거잖아. 가부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일본, 그래서 이때 대도시에는 가부키를 공연하는 전용 극장까지 들어설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이제 미술을 즐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우키요에. 우키요에는 뭐냐? 판화야, 판화. 요게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너무나 유명한 우키요에. 카세시카 후쿠사이의 가나가와의 칸파도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 이 그럼 우키요에는 뭐냐? 판화야, 판화.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우키요에는 이게 판화의 그림이 있을 때 한 번에 다양한 색깔을 다 칠해서 한 번 찍는 게 아니야. 여기서 빨간색 칠할 부분에서 빨간색 다 칠해. 그래서 종이 한 번 또 찍어. 그리고 이제 싹 지워버리고 노란색 칠할 부분이 있으면 노란색 칠해서 또 찍어. 그래서 여러 번 찍어. 10여 번 이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판화인데, 이 우키요에가 당시 19세기 말 일본에 들어왔던 서양 사람들한테, 특히 일찍부터 드나들던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때 19세기 말부터 등장한 인상파 화가 영향을 주어서 이거 인상파 화가의 고호의 그림인데 이 배경에 우키요에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우키요에를 똑같이 그린 것이지 사실은. 그러면서 당시 이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완전히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의 안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안의 풍경을 그렸다. 집안에 거실을 그렸다 할 때 거실 벽에 그림이 걸려있는데 그 그림은 우키요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키요를 흉내내서 그대로 그린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당시 일본 유럽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우키요예요. 이거는 가복기의 한 장면. 여기 무대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돈 더 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돈 좀 덜 내고.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존인들이 즐기던 그러한 아주 통속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특히 우키요에는 목판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었기 때문에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에도마코 때 발전했던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난학이야. 난학. 난학이란 뭘까? 이 에도마쿠의 그 대내 정치의 특징은 막번 체제였고 강력한 쇼군 중심의 막번 체제였고 대외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쇄국 정책이에요. 쇄가 잠근다 이 소리지. 그래서 철저하게 외국과의 교역을 금지시켰어요. 물론 그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 는 뭐 일찍이 포르투갈 상인, 에스파냐 상인들이 막 드나들었지. 그러면서 이들이 크리스트교를 막 전파시켰어. 그래서 이 에도마코 들어선다면은 크리스트교를 금지 내지는 탄압을 하면서 포르투갈 에스파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 대신 쇄국 정책이지만 완전한 쇄국 정책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허용하느냐? 네덜란드인들이 드나드는 걸 허용을 해줘. 네덜란드를 한자 쓸 때 화란이에요, 화란.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서양 학문을 화란학이라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말 줄이는 걸 좋아해요. 그걸 떼버렸어요. 그냥 난학이에요. 그리고 일본 발음으로 랑가쿠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네덜란드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난학이 크게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서양으로부터 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이 들어와서 크게 발전하게 되고 이때 일본은 이때부터 벌써 서양 의학을 받아들여. 그래서 당시의 서양의 해부학책, 인체 해부도가 일본에 들어오고 그거를 일본어로 싹 번역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해요. 일찍부터 서양 의학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만 무역을 허용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나가사키. 이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나가사키에서 무역하는 걸 허용을 해줘. 그러면 나가사키가 어디냐? 아까
잠깐만, 또 문제가 있네. 나가사키가 규슈의 요 끄트머리, 여기 좀 잘렸는데,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무역하는 걸 허용한 거야. 여기만. 그런데 그것도 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별도의 섬을 만들어. 그걸 대지마라고 그래. 한자로는 출도. 나가 있는 섬. 왜 나가 있느냐? 여기 육지 밖에 별도의 섬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출도, 나가 있는 섬, 일본 발음으로 대지마라고 해서 이 네덜란드 배는 여기에 오는 거야.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은 여기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지.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은 이 네덜란드하고는 확실한 교류를 하면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 항문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를 통해서 수출도 해. 그래서 이때 일본이 수출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도자기야. 일본 도자기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이 끌려가서 일본에서 도자기를 만들어냈는데 일본은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몇십 년 안 지나서 그 도자기를 개발하고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을 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17세기, 18세기에 일본이 도자기의 아주 최고의 국가라고 여길 정도였어. 그리고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풍설서라는 표현을 쓰었는데 쉬운 말로 세계 정세 보고서를 받아들여. 그래서 에도마쿠는 나중에 미국이 일본으로 온다는 것을 다 그때 파악을 하고 있었어. 어쨌든 그만큼 네덜란드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네덜란드와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네덜란드로부터 근대적인 학문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교역을 하면서 경제도 크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에도 막부의 정치적인 특징은 중앙집권적인 봉건제도다. 즉 막번 체제다. 대외 정책은 쇄국 정책이다. 다만 네덜란드와는 교류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네덜란드에 들어온 서양 학문이 나날이 발달했고 또 여기도 서민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조인 문화가 발달했다. 이것만 좀 이해하면 되겠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